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많이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 포맷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원과 조경의 백장면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 지나고 나서 또 새로 찍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백장면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하고 오래전부터 나누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웨비나의 활성화와 함께 참 그런 방법이 있었지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 웨비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우리 이한숙 선생님이 주셨고요. 백장면 책을 보면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 적용학하고도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 조경을 하는 동료나 후배들 중에 식물 얘기를 꺼내면 어쩐지 불편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식물 이야기를 은밀하게 다른 이야기 속에 묻어둔 것도 있고요. 정원과 조경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죠? 사실 그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원박람회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정원 움직임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일각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조경인들 아직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식물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이 웨비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고자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식물적용학 수강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다른 한편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식물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정원이나 조경 공간은 식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조형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심취하다 보면 식물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정원은 매우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 책의 12번째 이야기 보면 초본식물 통제 불가능한 디바들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식물 이야기를 슬슬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사이프러스 회양목으로 넘어가고 와일드 가든의 윌리엄 로빈슨 그다음에 미스 지킬, 거투트 지킬이죠. 그런 쪽으로 연결해 나갔죠. 미스 지킬의 다음 얘기가 개인의 발견과 미래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죠. 개인의 발견과 미래의 정원. 이 장면은 제목을 1920년대 유럽에서 생긴 일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 속으로 타임슬립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글을 읽을게요. 그 장면을.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읽으셨어도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눈으로 88쪽부터입니다. 시간을 재보니까 다 읽는데 8분 남짓 걸립니다. 시작할까요? 16번째 장면, 개인의 발견과 미래의 정원. 20세기가 밝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다. 세계 변화가 가져오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1909년에 독일 건축가들이 주동이 되어 결성한 독일 공작연맹이라는 모임은 건축가뿐 아니라 예술가, 제품 디자이너, 엔지니어에서 사업가들까지 참가하여 쿠션에서부터 도시계획까지라는 모토를 내걸고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했다. 1917년에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더 스테일이라는 예술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역시 건축에서 디자인, 회화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였으며 화가 몬드리안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과 흑백의 면이 검은 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몬드리안의 그림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이 없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라는 예술대학이 설립되며 절정에 달했다. 바우하우스는 공예학교와 미술학교를 합병하면서 출발했고 기술과 예술이 하나여야 한다는 뚜렷한 의도하에 설립되었다.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의 선보인 아무 장식 없는 박스형 건축물들은 몬드리안의 그림만큼이나 세상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런 강한 변화의 욕구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무관하지 않다. 1차 세계대전이 특이했던 점은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랬다. 전쟁이 발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들을 메고 자진해서 참전했다. 그때 반전시를 써서 발표한 헤르만 헤세가 매국노로 몰려 사회에서 매도되었던 것이나 쭈리 대학교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페르스터 교수가 반전 기사를 발표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린치를 당한 사실 등은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말해준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도 전쟁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자 남은 것은 지옥으로 변한 세상과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제 스스로 추슬러 진정한 새 세상을 만들 차례였다. 종전을 전후로 해서 시작된 더 스테일과 바우하우스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국토복원이라는 끝없는 과제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전쟁이 기술의 발달을 부추겨 지난 세기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료와 공법이 주어졌다. 총탄을 생산하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여야 했다. 기술은 아름답다. 기술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이 사람들을 다시 들뜨게 했다. 대량 생산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실의 절망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서민층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광했다. 이 생각은 혁명적이었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모든 움직임에 정원예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분야가 정원이므로 어디 편입시키기가 난처하기도 했을 것이다. 바우하우스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철학은 자연과 인공을 엄격히 양분했으며 정원은 생산이 아닌 회복을 위한 공간이었으므로 고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더 스테일이나 바우하우스의 움직임이 정원 디자이너들을 비껴간 것은 아니다. 부럽기도 했을 것이다. 건축과 예술계에서 퍼져오는 엄청난 혁신의 열기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원계에서도 새 건축, 새 정원, 미래의 정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지속되었다. 이 토론에서 눈에 띄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본격적인 토론을 주도했던 인물의 대부분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정원계의 새내기였다는 점이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세대였다. 그들은 마치 대비 인사라도 너도나도 미래의 정원에 대한 보관을 들고 나왔다. 둘째는 토론의 중심에 선 것이 개인 정원이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는 개인을 발견해가던 시대였다. 국가의 대의를 위해 치렀던 전쟁의 무의미함이 개인의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 개인 정원의 미래를 찾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20세기의 세계관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좀 거창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미래의 개인 정원은 주거형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 거실처럼 머물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런 정원을 장식이나 과시의 목적으로 조성했던 구세대와의 결별을 의미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주거형 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였다. 여기 해답을 제시한 인물 중 하나가 육종가 칼 퓨어스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칼 퓨어스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답이 찾아졌다고 보는 편이 옳겠다. 그런 1917년 전쟁이 한창일 때
미래에 꽃피는 정원이라는 책을 발표하여 전장의 용사들에게 배포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식물, 새로운 정원은 참호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정원으로 상징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의 보름 정원에 젊은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원가 외에도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도 찾아들었으며 1920년대 말에는 이곳에 일종의 문화서클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정원적 상상력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나중에 보르니모파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서 모더니즘 건축가와 정원가가 직접 만나 소통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깊다. 토론의 결과로 미래형 주거정원에 윤곽이 잡혔으며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생각을 모아 발표했다.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미스 판데오 로에 역시 보르님 정원을 드나들었고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을 설계한 한스 샤곤은 보르님의 터줏대감이었다. 보르니머파가 만들어낸 미래형 주거정원의 구조는 사뭇 단순했다. 정원을 옥의 거실처럼 쓸 수 있어야 했으므로 사방을 시원하게 비워주고 풍성한 식물로 사방을 둘러싸 중앙을 시원하게 비워준 거죠. 그리고 풍성한 식물로 사방을 둘러싸 숲속의 빈터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류가 동굴을 떠나 숲속의 거주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와 같은 태초의 정원이 부활한 것이다. 합리적인 기능 공간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과 시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제안된 미래형 주거정원에서 오히려 식물 세계가 풍성해지고 태초의 자연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 시대에 보르니모파의 주거형 정원이 주도권을 잡긴 했지만 모든 정원가들이 이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모더니즘의 기능적 표현법을 정원에 1대1로 대입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술의 표현주의 기법을 정원의 형태 언어로 직역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대개는 한두 개의 실험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모던한 형태 언어를 적용한 정원 디자인은 사뭇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실은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일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불과했다. 미래의 주거형 정원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던 1928년 바로 그 미래의 인물이 베를린에 나타났다. 눈병을 고치기 위해 멀리 브라질에서 건너온 로베르토 브룰레 막스라는 19세의 소년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다음 장면의 주인공은 물론 로베르토 브룰레 막스입니다. 그리고 식물적용학 시즌 3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 3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면 개념도 수수 나타나고 여기저기 복선을 깔아 놓았죠. 일단 그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해야 했고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니까 복선을 깔아야 했죠. 예를 들어 바우하우스는 나중에 97번째 장면 건축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면을 할애했습니다. 건축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은 뭐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죠. 망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구원을 받아야겠고요. 보통 종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건축이 종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차 대전 바로 뒤의 얘기입니다. 아까 사진 몇 장 보여드렸죠. 그래서 까마득한 얘기라서 비근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1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거의 매일같이 보도되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얼굴을 매일이다시피 봅니다. 이번 전쟁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죠. 그야말로 세상이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배우였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외국에서 반응이 뭐 어땠을지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저도 그의 표정이 매일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턱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표정이 강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젤렌스키뿐 아니라 그때까지 평화롭고 즐겁게 잘 살던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모두 달라질 겁니다. 순수함을 잃겠고 영혼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겠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가가 그렇게 끔찍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정원이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2차 대전보다 실은 그 참상이 더 심했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전쟁 전체가 가져온 여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전했던 군인들 개개인이 당했던 참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 전쟁 얘기를 길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그 사실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죠. 계속 살아야 하는데 전쟁 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돌이킬 수가 없죠. 세상과 삶 자체가 완전히 딴판이 되었고 나 자신도. 그러니까 다시 적응해야 되겠죠.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왔고 건축이 따랐습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혁신이고 혁명이었죠. 저는 그 속성상 타 예술은 건축과 행보를 같이 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선 정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느리게 흐르죠. 흐르죠. 그리고 살아있는 소재를 다루죠.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당시 건축도 그랬고 다른 예술 분야도 그렇고 디자인의 관건이 되었던 것은 형태였습니다. 형태. 독일 공작연맹, 네덜 더스테일, 바우하우스 모든 형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The Form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랬죠. 그걸 바라보는 정원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정원의 새로운 형태를 찾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까요? 정원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정원은 둥근가? 정원은 네모난가? 정원은 세모난가? 정원은 3차원이지. 그러니까 정원은 입방체일까? 구체일까? 원통형일까? 그랬을까요? 사실 정원의 형태를 찾는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그런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핀트가 좀 빗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음들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정원의 속성이나 본질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책, 백장면 책 속의 주연들은 그런데 형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정원의 새로운 개념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칼피어스터가 주창한 미래는 꽃피는 영화. 그 전에 영국의 윌리엄 로빈슨이 주창한 와일드 가든 모두 같은 맥락이죠.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데 정원은 그런 곳이 이렇게 딱딱딱 형식적인 곳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정원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곳에서 자유로움을 찾겠다. 이런 귀결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 백장면 책에서도 그렇고 식물적용학 강의에서 이들 행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세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생각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정원의 형태를 찾아봤던 사람들. 브룰리 막스는 나중 사람이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때 1920년대에 정원의 새로운 형태를 찾아 나선 사람이 꽤 있었다 그랬죠. 책에 실리지 않은 작품인데 가브리엘 구에브레키앙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건축가가 남긴 아주 작은 정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합시다. 쉽게 건축가였죠.
근데 건축가로서보다는 바로 이 정원 작품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세상에. 건축가면서 산업디자였고 저술가였고 또 굉장히 뭐라 그래요. 글 같은 것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형태에 골몰한 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나름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게 박람회에 출품했던 건데 그때 그랑프리를 받았죠. 그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정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잠깐의 외도였죠. 저도 책을 쓸 때, 백장면 책을 쓸 때 이 작품을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의, 그러니까 잠깐 반짝했다 그쳤으니 제가 지금 사실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소개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포기했어요. 지금 오늘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어떻게 삼각형 정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정원을 디자인한 가브리엘은 이력이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알게 되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르메니아 출신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 뭐 이란 그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러시아에 오랫동안 종속되었었고요. 본명이 이 성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식인데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파리에서 오래 살고 활동했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다들 부릅니다. 그래서 구에브레키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나기는 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1900년, 1892년에 태어났다. 뭐 그래요. 태어난 생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자라기는 또 페르시아에서 자라면서 국적이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청소년 때 비엔나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유럽식 건축학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 따라서 파리에 가게 되는데 파리에 가서 아방가르드한 건축가들을 만나서 크게 영향을 받고 동조하게 됩니다. 모임에 가입을 하죠. 1925년 나이 30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파리에서 세계 모더니즘 디자인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아트 디렉터가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죠. 페르시아 정원과 모더니즘을 융합해달라. 근데 페르시아 정원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원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정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파라다이스라는 용어의 어원이 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분원 정원. 거기서 출발을 했죠. 파라다이스 정원의 어원, 본질이 있는 나라. 사분원이라고도 하죠. 사분원.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정원. 그 나중에 이슬람 정원이 됩니다. 그것과 모더니즘을 그러니까 태초의 정원과 모더니즘을 융합해달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겁니다. 제목은 물과 빛이 있는 정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페르시아 정원이라고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데 찾을 수 있는 흔적은 단서는 바로 물과 빛이죠. 물과 빛. 페르시아 정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전통적인 사각형을 버립니다. 과감히. 그리고 모두 다 삼각형입니다. 이 도면을 보세요. 스케치를 한 거를. 큰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이 계속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했죠. 전부 삼각형. 그 삼각형 정원이라고 부르는데 연못과 화단이라는 페르시아의 전통 혹은 이슬람 정원의 전통 구성 요소도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그러니까 여기 키가 되었던 것은 형태, 즉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변한 이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도모한 거죠. 근데 여기 주강에 있는 구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딱 주강 중심에 있는데 이것이 조명입니다. 그 안에 조명이 전구가 들어있어서 이제 불이 밝혀지는데 저녁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 삼각형짜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붙여서
마치 나이트클럽 조명 같아요. 그죠? 나이트클럽에 이런 조명이 이게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유치하다 저게 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스럽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구형 때문에 이 나이트클럽 조명이 자꾸 신경에 거슬리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때 이 전람회에서 이 작품을 보고 저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이 노아이유 자작인데요. 노아이유. 아이유가 아니다. 기억하기 좋게. 노아이유인데 아이유가 아니다. 노아이유 자작인데 자작 부부죠. 이제 상류사회, 파리 상류사회 부유 지식층이며 예술가들을 적극 후원했던 재산가였습니다. 이 가문은 프랑스 남부 해안 코트아주르라는 곳, 이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영지인데 여기에 아방가르드풍의 별장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장은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떠오르던 별들 죄다 초대해서 하나씩 다 디자인하게 했습니다. 건축 물론이죠.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각종 소품 뭐든지 다. 심지어는 테이블보나 냅킨까지 다 디자인을 아방가르드하게 맡겼는데 정원만 아직 디자인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 사람 적임자구나. 가브리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런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다시 삼각형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아까 파리에서 그 박람회 전시했던 작품과 다른 점은 뭐 삼각형이라는 건 같지만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계단 같은 것이 양쪽에 있는데 이 계단은 아니죠. 사람들 오르내리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그냥 조형물 개념이죠. 좀 더 입체적이라서 큐비즘 정원이라고 합니다. 큐비즘을 땄다. 그러니까 미술의 사조를 그대로 1대1로 정원 디자인에 대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삼각형만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사각형도 나왔습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설치미술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이제 어떤 평론가는 이걸 보고 정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원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원이 뭐 독재자라도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정원들이 좀 갑갑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그 패턴식의 생각이 있어서 정원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자. 그래서 좀 자유롭게 디자인해보자. 미래의 정원을 찾은 것은 정원가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가들도 많이 달려들었었죠. 건축가들이 생각하기를 디자인을 하면 해도 우리가 너들보다 낫지 않겠어? 이런 식의 건축가적인 자만심도 크게 작용을 했죠. 예, 그랬던 것입니다. 이 친구 가브리엘도 건축가죠. 이 정원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장난해?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여기에 매료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 정신세계 속에는 양쪽 세계가 다 공존하고 우리에게는 양쪽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가라라고 하는 것은 좀 편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공감대를 넓게 성경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윌리엄 로빈스가 칼퍼스 대를 잇는 자연정원이 대세를 이루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 또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장은 대를 잇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다시 관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참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식물적용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
식물 적용의 관점에서 왜 흥미로운가? 여기에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실제로도 여기는 식물을 늘 바꿔 심는다고 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 고무적이고 훈련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가 요즘 자연정원이 대세다 그러냐, 나도 자충 식재를 설계하겠다, 굴락 설계를 하겠다 하고 시도했다가 쑥대밭 만들어 놓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차라리 이렇게 바둑판처럼 구조를 잡아놓고 각 구획마다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어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까?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세련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간단히 답이 찾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식물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무궁무진하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의 생리와 생태, 성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죠. 아무거나 갖다 다 심을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뭐 자갈도 깔려 있고 바닥에 채색도 해놓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죠. 사실 이 정원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흥미롭다. 우리 두뇌를 자극하는 디자인이면 그런데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 멀찍이 가서 그때 또 정원에 대한 상상력이 다시금 고갈됩니다. 이게 풍성해졌다 다시 고갈됐다 계속 이렇게 정반합으로 가는데 1960년대, 70년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와 유사한, 이게 이제 다시 발굴이 되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랜드 아트라는 이름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 얘기는 제 백장면 책에 또 계속 여러 개 연작으로 나오니까 또 보시면 되겠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